전국에 단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기대가 컸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조금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내일 장마 전선이 북상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격적인 장마는 7월이 돼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식 일정을 비우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했습니다.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드 문제가 회담에서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야당은 특히 김상곤, 송영무, 조대혁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주말에만 2만 명이 찾는 인천 월미도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말에 수거하는 쓰레기 양만 1.5톤에 달하는데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전복되면서 불이 붙어 적어도 140명이 숨졌습니다. 유조차에서 기름을 가져가려고 인근 주민들이 몰리면서 참변이 빚어졌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국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처음 만나는 것이고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한미 정상회담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국에 비가 내렸는데요. 극심한 가뭄 속에 예고된 비라 기대가 컸지만 해갈엔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바짝 마른 논에 비가 시원하게 떨어지고 파와 고추잎도 오랜만에 먼지를 떨어냈습니다. 거리에선 우산을 쓴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경북 상주 16mm를 비롯해 충북과 강원 영서 일부 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많게는 40mm가량 내릴 것이란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서울에도 국지적인 소나기를 제외하면 오후 들어 30분가량 1mm 내린 게 전부입니다. 저기압 시스템 통과를 하면서 쭉 훑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소나기 형태로 이제 내린 지역이 있고 안 내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란 소식에 아침부터 밀린 농사일을 하려고 부산하게 준비한 농부들은 허탈해합니다. 오늘 비 전혀 안 왔어요. 비가 온다고 기대는 많이 했지만은 참 농민들이 지금 참 애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덕분에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9도, 대전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 낮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 저기압에서 벗어나고 나면 주중에는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네, 결국 이번 비도 오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끝난다는 건데 올해는 장마도 7월 초에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꽤 늦은 거지요. 현재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장마 전선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홍지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상청 레이더 영상입니다. 오전 10시쯤 일본 최남단 큐슈 서쪽에 자리한 장마 전선이 오후 들어 조금씩 북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일 오전엔 제주도까지 영향권에 들어가겠지만 모레 다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장마는 7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6월 18일, 남부와 중부에서 20일쯤 장마가 시작된 것에 비해 2, 3주나 늦어진 겁니다. 가뜩이나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데 장마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예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몽골 서부와 시베리아 상층부에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강력한 열기가 제트 기류를 밀어올리고 그 반작용으로 한반도 동쪽에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 장마 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몽골 쪽 고온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며 가뭄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려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더 강해져야 하는데 7월 초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또 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다시 한미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은 사드 문제가 거론될 것이냐 이쪽에 모아지고 있죠. 양국 실무진 간에는 사드를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사드 얘기를 꺼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돌발 변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모든 공식 일정을 비우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 오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과 보좌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도 열렸습니다. 오늘 예상됐던 복지부 장관 등의 인선 발표도 미뤄졌고 국정기획위의 정책과제 보고도 정상회담 뒤로 연기됐습니다.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신경 쓰는 건 사드 문제 관련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갑자기 사드 얘기를 꺼낼 염려가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사드 문제가 지금까지 조율된 공식 의제에선 빠졌지만 얼마든지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겠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 단단하게 맺겠다고 적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CIA를 통해서 북한의 동향을 보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정책은 한미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지요. 결국 트럼프가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이슈는 최고 우선순위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같이 북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hardly ever escape a day at the White House without the president asking me about North Korea and how it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responding to that threat.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분석에 따르면 폼페오 국장과 함께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빈번히 만나는 강요입니다. 실제 이 안보관계 장관 2명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코미 청문회 때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매티스 장관은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함에 따라 미국은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 사설에서 북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측의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 입장은 부질없는 망상이라고 했고 미국엔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사드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전용호입니다. 청와대는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죠. 하지만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그 약속이 지켜질 거냐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사드가 공식 의제가 아니다. 이게 우리 청와대의 일방적인 입장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이미 양국 간 공식 의제 조율이 끝난 상태다. 예. 그리고 공식 의제에 사드가 있을 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이렇게 그동안 사드가 공식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조율이 된 건데 예. 상대가 트럼프다 보니까 워낙에 돌발 상황을 자주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 탓이 큽니다. 과거 예. 사례를 좀 보면요. 대만 총통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중국에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예. 또 시진핑 주석과 만찬 과정에서 시리아에 미사일 폭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사드를 언급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원비어 사망 이후에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북한 때리기와 같은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사드 얘기는 거론을 안 하기로 했지만 예. 갑자기 올해 안에 사드 배치 안 하면 우리 다 빼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경우에 이게 모양새가 상당히 이상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최근 문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등을 보면 예측 가능한 답이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등 국내 절차적 정당성 문제, 또 사드는 내년까지 배치되는 것으로 양국 합의가 있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보다 고의로 늦추는 건 아니란 입장을 말하면서요. 사드 배치 자체를 뒤집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넘어갈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보면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22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면서요. 사드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틸러슨 장관은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로선 현재까지는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드 문제는 이게 뭐 대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더 민감해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요. 중국이 북한 위기를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북한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더 얻기를 희망한다, 다 얻어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볼 때 중국 역할론에 대해선 한미 정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가 컸었는데 이번에 이제 긴장감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공감대,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군요. 자,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정상회담의 경우에 회담장 밖에서 펼쳐지는 모습도 기사가 되곤 하지요. 정상이 함께 산책을 한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그런 모습 자체가 양국 정상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건데, 자, 이번에는 이벤트로 백악관에 만찬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바로 직전 백악관 내 로즈 가든을 통역 없이 10여 분간 산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본인이 직접 골프카트를 운전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링컨 전 대통령의 침실을 포함해 백악관 2층을 관람했습니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마라라고 리조트에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엔 아베 일본 총리가, 4월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곳에 들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지 않습니다. 마라라고가 있는 플로리다가 30도를 웃돌고 상당히 습한 날씨라 리조트는 8월 말까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을 하는 첫 번째 외국 정상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6.25 당시 흥남철수 작전의 미군 참전 용사를 만나 감사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만 청문회가 6번 열리는데요. 야당은 특히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열릴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총 6명입니다. 이 중 야당이 집중 공세를 예고한 대상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송 후보자의 경우 납품 비리와 고액 자문료 의혹을, 김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논문 표절과 음주운전 거짓 해명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새 후보자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현재까지 의혹만으로도 부적격이라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며 해명도 듣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도 대치를 이어가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안경환 교수 아들의 고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안 교수 측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은 지난 23일 안경환 교수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성폭행 범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전모 선생님이 증언을 한 증언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의회에 하나고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했던 전모 교사는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피임기구를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그것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안 교수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녀 학생 단 둘이 밀폐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겼을 뿐인데 일방적인 성폭력 의혹으로 부풀렸다는 겁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왜 당시 여학생까지 똑같은 징계를 받았겠느냐는 게 안 교수 측의 반박입니다. 또 속기록 속 해당 교사는 사건을 알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해당 증언도 안 교수 아들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일 뿐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야당은 새 지도부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전당대회가 예정된 자유한국당은 오늘 부산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바른정당은 내일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고 새 대표를 뽑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자들이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일제히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거론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나라의 정책이 이른바 주사파 운동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새 정부의 4대 강과 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원유철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홍 후보를 견제했고 신상진 후보는 과거 의학분업 투쟁을 주도했지만 과감하게 사상 전향을 한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초 TV토론에 부정적이었던 홍 후보는 다른 두 후보의 반발이 거세자 TV토론에 참석키로 했습니다. 바른정당도 내일 예정된 당원 대표자 회의에서 새 지도부를 확정합니다. 당원을 상대로 한 투표 결과 호남을 제외한 충청, 영남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이해훈 후보가 당 대표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 자릿수 격차를 유지 중인 하태경 후보가 내일 발표되는 수도권 투표 결과에서 막판 역전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였던 가장은 사고 직후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가장이 사고를 내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다리 아래로 선명한 핏자국이 보이고 깜짝 놀란 시민들이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한남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46살 국모 씨가 몰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는 국 씨의 부인 김모 씨와 10대 자녀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국 씨는 주변에 만류해도 다리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문을 굴곡대 문 열어놓고 그러고 그 배가 수상경찰 애들 두 대하고 119조대 배내가고 와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가족은 국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월미도는 이번 달에만 10만 명이 찾았을 만큼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 곳곳에 쌓인 쓰레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주말 나들이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현장에 이상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인천 월미도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족끼리 주말 공연을 즐기고 연인들은 바닷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빠져나간 월미도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취재진이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휴대용 가스용기부터 불꽃놀이에 쓴 폭죽, 뾰족한 길거리 음식용 꼬치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박 껍질까지 온갖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사발면 같은 거 반도 안 먹고 그냥 여기다 다 패대기 쳐요. 어마어마해. 이건 말도 안 해. 이거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안쪽에 마련된 쓰레기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온 모습인데요. 과자 포장지부터 일회용 음료컵까지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불편하죠, 많이. 애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지저분하고. 먹다 남은 것들도 저 의자에 보면 되게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앉을 수가 없어요, 다리 아파서. 주말 동안 수거된 쓰레기만 100리터 종량제 봉투 150개분, 모두 1.5톤에 이릅니다. 인천 중구청이 고용한 청소업체 직원 12명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주변 식당 상인들은 업소 앞을 관리하기도 벅차다고 말합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좀 그 날파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리려고 하면 저기 갖다 버리라고 그러지. 저것저것. 일단 내 업소가 깨끗해야 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해가 쨍쨍한 날에도 우산을 펴들고 야외 활동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야외 놀이 시간입니다. 신난 아이들이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뒤를 따르는 교사들 손에 커다란 우산이 들려 있습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드는 골프공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의 안전을 위해서 우산을 들고 있어요. 이 모래장으로도 바로 앞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놀이터와 주차장 화단, 건물 안까지 아이들 발길이 닿는 곳곳에서 골프공이 발견됐습니다. 골프공에 맞은 2층 외벽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뒤편부터 골프장까지는 채 10여 미터가 되지 않습니다. 날아오는 골프공을 막을 안전망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골프공에 맞을까 걱정입니다. 골프공을 주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고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어린이집 앞에서 주웠다고 해서 저는 안전망이 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 어린이집은 3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은 유해시설이 아니라서 어린이집 위치 선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안전망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올 텐데 내일부터는 민사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낸 건데 10,000명에 가까운 시민이 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울증과 위장병이 재발했다는 사람부터 의견 충돌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이게 소송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의사 표시겠지요. 임지수 기자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 김모 씨는 지난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불면증에 시달리다 위궤양까지 걸렸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기사를 보며 분노와 불안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죠. 검찰 출두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말 바꾸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결국 김 씨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 씨처럼 소송에 뛰어든 사람은 최근까지 9,500여 명입니다. 해외 교포부터 광화문 광장 인근의 상인, 의견 충돌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직장인까지 피해를 봤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소송은 내일부터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민사상 불법 행위를 같이 볼 것이냐, 그것은 처음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민사소송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추가로 변호인단에 합류한 도태우 변호사가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국정농단 사건의 민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민사소송 대상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 500여 명이 김 전 실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미군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연극을 준비했던 이민자 감독은 2014년부터 공적 자금의 지원 배제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임 감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자신이 리스트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기춘 전 실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술가인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지촌 할머니들, 형사복종 피해자분들이 올라왔던 이 무대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임 감독처럼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500여 명의 예술가들도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소송에서 100% 이길 경우에 돌아오는 돈은 100만 원 안팎입니다. 배상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불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권력에 의해 헌법적 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1970년대 말 군사정권 시절 동일방직 노동자 해고 사건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부당해고된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는 데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해고된 노동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지난 2015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유조차가 전복됐습니다. 최소 14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가 이렇게 컸던 건 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였다고 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뒤집어진 유조차 위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소방차가 출동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25일 오전. 파키스탄 동부 판자부주 바하 왈프루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전복된 유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 당시 유조차에서 기름을 가져가려던 인근 주민이 몰려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 75대와 인근에 있던 자동차 6대 등은 모두 탔거나 크게 파손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현장에 있던 일부 주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불이 기름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부상자 대부분이 심한 화상을 입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중국 스촨성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도 현재까지 90명이 넘는데요. 현지 지형으로 볼 때 추가 생존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효식 기자입니다. 스촨성 마오현 진모촌은 강변을 따라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산사태 이후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62채의 집들은 온데간데 없고 강줄기의 모습까지 달라졌습니다. 3,000명의 구조 인력은 이틀째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한 달 된 갓난아이와 부모 등 일가족 3명 외에 추가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시신 발굴만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이은 폭우 때문에 민둥산 정상에서 물과 진흙더미에 이어 돌무더기가 마을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구조당국은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잔해물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어 산소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为避免塌方体进一步坍塌引发次生灾害，搜救中也不能大面积的深度挖掘。
우기가 계속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2차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엔 살아남은 강아지 한 마리가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주인을 찾고 있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JTBC 정효식입니다. 네, 주변 온도가 체온보다 높을 때 사람은 땀을 흘려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열파 현상이 전 지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파로 인한 사망은 사람의 몸이 서서히 익혀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지난 21일 기온은 55.6도로 역사상 최고를 기록한 1913년 56.7도가 코앞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43도가 넘는 무더위로 2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1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임시 공휴일이 선포됐을 정도입니다. 40에서 50도의 살인적인 더위에 체온이 섭씨 40도에 가까워지면 신체의 주요 세포 기제는 고장나기 시작해 위기에 빠집니다. 국제학술지 자연기후 변화는 체온 조절 범위를 뛰어넘는 기온에 1년에 20일 이상 노출되는 인구가 지구 전체의 30%이고 2100년에는 74%까지 치솟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기 말까지 연중 35도를 넘는 날이 인도 뉴델리는 105일에서 200일, 중국 베이징은 9일에서 35일로 늘어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는 에어컨을 튼 실내에 갇힌 죄수가 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냉방기기와 의료 등 혜택에서 벗어난 빈곤층은 열파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미국 뉴욕의 번화가에 텅 빈 매장이 2008년 경제위기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인데요.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이색적인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패션과 쇼핑의 중심지인 뉴욕 5번가와 소호에서는 요즘 문을 닫은 가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마켓에 고객을 빼앗기고 높은 월세를 견디지 못한 곳들입니다. 주황 속에도 고객이 끊이지 않는 이 스포츠 매장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농구대와 러닝머신을 설치했습니다. 박물관 느낌의 신상품 관람관, 맞춤형 운동화를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앱까지 고객과 소통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강조한 곳들입니다. These retailers have had declining top line for a number of years now, and this is not a cyclical issue. The economy's been good, right? Consumer sentiment's good. 쇼핑몰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바로 주차장에서 2, 3분 만에 주문한 것을 받아가는 셀프 픽업 매장은 월마트의 야심작입니다. 한 중고차 온라인 사이트는 고객이 주문한 자동차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더하기 위해 차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는 앞으로 5년 내 미국 쇼핑몰의 4분의 1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유통가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변혁기에 놓여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네, 친환경 농법이 적용되면서 해충을 제거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천적인 곤충들로 없애는 건데요. 몸에 해로운 살충제나 농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새까만 파리떼가 여기저기 들러붙어 소들을 괴롭힙니다. 파리는 가축의 피를 빨아먹거나 사료와 물을 오염시켜 질병을 옮기고 심할 경우 유산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기농업 한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라든지 구충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파리 절반 크기의 토종곤충 베노랑 파리 금존벌을 풀어놓으니 파리 개체수가 80% 정도 줄었습니다. 금존벌은 파리 번데기 안에만 알을 낳는데 금존벌의 알이 영양분을 모두 빨아들여 파리 번데기가 모두 죽는다는 걸 활용한 겁니다. 진딧물 피해로 실험하던 경북의 시설 장목 농가 역시 1mm가 채 되지 않는 총체 가시 응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먹이작물 올라오잖아요. 경기도에선 여름철 과일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꽃매미를 제거할 수 있는 꽃매미 벼룩 존벌을 발견해 증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하루 900마리 정도의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잔물 땡땡이를 키워 공원 연못에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살충제 대신 곤충으로 해충을 잡는 이충제충 농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겨울철 횟감하면 역시 방어죠.
고급 어종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방어 대량 양식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방어는 남해와 동해를 오가며 서식하는데 수온이나 해류 조건에 따라 어획량이 들쭉날쭉합니다. 1960년대부터 양식을 시도했지만 자연산 치어를 잡아 키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량 양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미방어 80마리를 자연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사육하고 호르몬 주사를 놔 수정란 414만 개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부화한 새끼 방어에게 플랑크톤 등을 먹이며 사육해 5에서 6cm 크기의 인공종자 7,100마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량 양식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방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량 양식 기술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 유일한데 인공 수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인공 수정을 합니다만은 인공적으로 배란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자연 산란되는 게 아무래도 난질이 좋거든요. 연구진은 2020년쯤에는 실제로 방어 대량 양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알레르기가 있어 음식에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는 손님 요청을 듣지 않은 식당 업주에게 6,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고객은 새우가 든 짜장면을 먹은 뒤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진 끝에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새우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손님의 잘못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마시는 술의 양이 지난 50년간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1인당 평균 술 소비량은 1966년 53.5리터에서 지난해 91.8리터로 증가했습니다. 출고량에선 맥주가 1988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고 부품 하자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민자고속도로인 경북 상주 영천고속도로가 수요일 개통합니다. 새 도로를 이용하면 상주와 영천 간 이동거리가 25km 짧아져 시간이 30분 정도 단축되고 수도권에서 부산, 울산으로 가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우리나라 단거리 육상의 간판이죠. 김구경 선수가 자신이 가진 100m 한국 기록을 2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결승에선 기록을 더 당겼는데요. 강한 뒷바람 때문에 아쉽게도 공인받지는 못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출발부터 김구경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승선에 다가설수록 다른 선수들과 간격은 더 벌어졌습니다. 시원한 질주가 선물한 기록은 10초 13, 한국 신기록이었습니다. 더 좋은 기록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도 뛰면서도 확실히 좀 많이 바뀌긴 했구나라는 느낌 받고 있거든요. 2010년 서말구의 한국 기록 10초 34를 갈아치운 김구경은 한국 육상 100m 역사를 혼자서 쓰고 있습니다. 2015년 10초 16을 찍은 데 이어 한국 기록을 2년 만에 0.03초 앞당겼습니다. 사실 10초 13의 한국 신기록도 김구경이 다시 바꿀 뻔했습니다. 대회 결승에서 10초 07을 찍으며 우승했는데 강한 뒷바람 탓에 한국 신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김구경은 한국 신기록에도 8월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출전권은 따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신기록 10초 13은 세계대회 100m 출전 기준 기록인 10초 12에 0.01초 모자랍니다. 김구경은 이틀 뒤 코리아 오픈 국제 육상 대회에 출전하는데 세계선수권 출전을 위해선 다시 한국 신기록이 필요합니다. JTBC 우광춘입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